안녕하세요. 최정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짠내나는 노인네에서 당당한 한 여자로서 인정받았던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맘때쯤이면 항상 생각나는 기억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제 귓가를 스쳐갔습니다. 낡은 창틀은 오래전부터 기름칠을 못해서인지 삐걱거렸고 유리는 삐죽 나온 나뭇가지에 긁혀 자꾸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이미 김도 사라지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을 떠먹었지만 혀끝에 느껴지는 것은 맛이 아니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맞은편 의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 그곳에 남편이 앉아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을 후루룩 들이마시며 정옥이 간이 딱 맞네 하고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를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가, 오늘은 바쁘지 않으려나.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에 아들 윤석이라는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마자 서둘러 그의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이따가 다시 걸면 안 돼? 그 순간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그럼 끊어라. 뚝. 통화는 단호하게 끊어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그 고요는 제 귀를 막아버리는 듯 했고 심장은 더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교사 시절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분필 가루가 묻은 제 치마, 아이들의 눈빛, 손에 들린 상장들,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지금의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골 마을 길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드문드문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손주들이 놀러온 듯 환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제 입가에는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다는데 나는 이제 뭐로 살아야 할까? 저는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고 책장 구석에서 낡은 원고지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 위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청춘의 기록. 그것은 수십 년 전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며 함께 써내려갔던 원고였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원고지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그 종이 속에 과거의 제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필 가루 묻은 손으로 매일 글을 쓰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찾았고 동료 교사들이 저를 의지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다는 걸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텅 빈 집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전등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은 좀처럼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몸을 뒤척이다가 창가로 눈길을 돌리니
어둠 속에 서 있는 가로등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가로등은 아무도 없는 길을 외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로등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일까? 제 목소리는 방 안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바람이 흩뿌리는 낙엽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비웃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차서 좀처럼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부르던 노래, 남편이 저를 불러주던 목소리, 아들이 처음 제게 엄마라 불렀던 그 울음 섞인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밀려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들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새벽이 가까워 오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싸늘한 불빛이 부엌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냉장고 위에 얹힌 먼지,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 어느 하나 변한 게 없었지만 저는 그 풍경 속에서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책장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원고지 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원고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청춘의 기록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먼지가 손가락 끝에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년 전 아이들과 함께 적어 내려갔던 글씨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다.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떠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아요? 하고 묻던 그 반짝이는 눈동자들. 그 시절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뭐든 할 수 있다. 너희 목소리를 믿어라. 그 말이 이제는 제게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그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늙었고 제 가능성은 다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이에 남아있는 글씨는 저를 다그쳤습니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너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잡지 않았던 펜은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경직되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저는 원고지 첫 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적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깨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생의 의지가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계속 글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 속에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자를 적을수록 심장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종이에 펜이 긋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한밤중이 새벽으로 바뀌고 새들이 울기 시작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손에서 펜을 놓았습니다. 손가락은 뻣뻣했고 손목은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던 가로등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대신 태양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원고지를 덮고 두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제 과거이자 동시에 제 미래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고요함이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저 혼자 음식을 차리고 저 혼자 국을 떠먹고 저 혼자 웃는다는 것이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집을 불쑥 찾아가 보기로 말입니다. 엄마가 직접 만든 장아찌라면 그래도 반가워하겠지?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틈틈이 담가두었던 오이 장아찌, 고추 장아찌, 마늘 장아찌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니 알싸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정성스레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는 책장에서 먼지 쌓인 시집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은 시절 학생들과 함께 읽었던 시 모음집이었습니다. 책갈피에는 아직도 제 손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석에게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에게 언젠가 건네주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저는 그 시집을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유리병을 감싸고 보자기에 싸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래, 추석인데 이 정도는 해가 되지 않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빽빽한 건물과 도로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제 얼굴은 창문에 비친 채 점점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며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아들도 반겨주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 며느리 설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그 말투의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애써 웃으며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응,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장아찌 좀 가져왔어. 얘들 먹으라고. 그리고 이건 윤석 어릴 때 보여주려고 했던 책인데. 설이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실 필요는 없으셨는데요. 요즘 저희도 일정이 많아서. 그때 손주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무심한 공기처럼 지나쳤습니다. 잠시 뒤 윤석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 제가 목숨처럼 키워낸 아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곤란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연락 좀 하고 오시지.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보고 싶어서,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윤석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바빠요. 요즘은 다들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엄마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입가에서 금세 부서져 버렸습니다. 제 귀에는 설인의 말이 다시 메아리 쳤습니다. 시골 냄새 옛날 방식. 그녀는 차마 제 앞에서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과 눈빛은 이미 제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장아찌와 책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들이 마치 제 마지막 자존심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지만 제 자리는 낯선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설이는 부엌에서 뭔가 정리하는 척하며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언제 가실까 하는 조급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제게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건넨 장아찌 병을 보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냄새 나. 이게 뭐야? 할머니,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장아찌를 담그기 위해 몇 번이고 절이고 다시 간장에 우려내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흘린 시간과 마음이 그렇게 냄새나는 것으로 치부되다니. 윤석은 그저 난처한 듯 웃으며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할머니가 힘들게 담가 오신 건데. 그러나 그 말조차 제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을 헤아려 한 말이 아니라 순간의 불편함을 덮으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꾹꾹 눌러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가, 내가 어릴 땐 내가 해준 장아찌에 밥 2그릇은 뚝딱 했잖아. 내가 좋아한다 해서 내가 몇 년 동안 같은 맛을 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러나 윤석은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세상도 변했고 입맛도 달라진 거예요.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힘들어요. 엄마도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옛날 방식. 그 말은 마치 제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이 된 듯한 허무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설이는 저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배달 음식을 시켰고 아이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집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윤석이 어릴 적 보여주려고 했던 그 시집. 그러나 꺼내놓자마자 며느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어머님, 또 옛날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애들 공부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배우고 알아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못이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가야겠다. 너희 바쁘다는데 오래 있으면 민폐겠지. 윤석은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엄마. 그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제 눈물을 따라 번져나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나는 언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걸까? 내가 사랑이라고 믿고 쏟아온 것들이 왜 다 짐이 되어 돌아오는 걸까? 버스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제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켜자 여전히 같은 풍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낡은 가구, 오래된 벽지, 고요한 공기. 그러나 오늘은 그 고요함조차 제게는 날 선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장 앞에 앉았습니다. 아까 들고 갔다가 외면당한 시집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원고지를 발견했습니다. 청춘의 기록. 먼지가 쌓인 그 원고 더미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오늘따라 또렷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원고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까맣게 묻은 잉크 자국과 삐뚤빼뚤한 글씨. 그 속에는 제 젊은 날 학생들과 함께 웃고 울며 써내려간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나는 여전히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나를 기록할 수 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가슴을 찌르던 외로움이 서서히 그를 향한 열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고지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이름을, 제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의 모멸과 서러움이 제 몸 구석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 놓인 원고지가 유일하게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잊힌 약속 같았습니다. 나를 다시 열어보라. 그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원고지를 펼쳤습니다. 몇십 년 전의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빼뚤한 필체, 그러나 살아있는 목소리들이 종이 위에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서 시인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저희 이야기를 꼭 기록해 주세요.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잡히는 펜은 낯설었고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제 손은 곧 익숙함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아직 쓸 수 있다. 그 사실이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첫 줄을 적을 때 저는 주저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첫 문장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곧 제 안에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 또 빈 의자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죽은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적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눈물 자국이 원고지 위에 번져 잉크와 섞였습니다. 그러나 그 번짐마저도 제 기록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글을 썼습니다. 외로움, 분노, 서운함, 사랑, 그리고 그리움. 제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펜 끝을 타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다가 웃고 웃다가 다시 흐느꼈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글씨 소리, 제 울음소리, 그리고 제 심장의 박동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앞에는 빼곡히 채워진 원고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는 저의 목소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원고지 앞에 앉았습니다. 점심엔 간단히 국과 밥을 먹으며 다시 글을 썼습니다. 밤이 되면 램프 불빛 아래서 마지막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제 하루는 온전히 글쓰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리려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글을 쓰다 막혀서 머리를 식히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도서관은 고요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몇몇 노인들이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커다란 포스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5회 어르신 에세이 공모전. 주제 나의 삶, 나의 목소리.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무대 같았습니다. 제 가슴은 쿵쿵 뛰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내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기회, 이건 내 것이야. 저는 포스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내 글이 과연 누군가의 눈에 띌까? 나는 이제 늙었는데 내 이야기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어젯밤에 제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공모전에 참여하겠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원고 더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글 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제 목소리, 그것이 세상을 울릴 수 있음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모전 원고 마감을 확인하며 펜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저는 공모전 공지를 본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죽인다는 말은 제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원고지를 펼쳤고 저녁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긴 글을 쓰니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조차도 오히려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을 꺼내 글로 옮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아들이 서울로 떠나던 날, 텅 빈 식탁을 마주하던 날, 그리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날들. 모든 순간이 제 글 속에 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쓰면서 스스로를 파헤쳤습니다. 그동안 엄마니까, 선생이니까, 여자니까라며 덮어두었던 제 목소리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울분이기도 했고 사랑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살아있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글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 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듯 제 안에 묻혀있던 말들이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물로 종이를 적시기도 했고 때론 웃음이 터져 글씨가 삐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거짓 없는 저의 기록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원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의자,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자리. 저는 제 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빈 의자는 남편이 떠난 자리이기도 했고 서울에 있는 아들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빈자리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든 자리였습니다. 저는 원고를 봉투에 넣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글을 세상이 알아줄까? 아니,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내 이야기를 썼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제 삶이 단 한 번이라도 존중받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들러 접수를 마쳤습니다. 봉투를 직원 손에 건네는 순간 마치 제 심장을 내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제 방 안에서만 울려 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괴롭히던 외로움이 잠시나마 물러난 듯 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저는 분필을 손에 쥐고 칠판 위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시상식 날 아침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화장품 파우치에서 낡은 립스틱을 꺼내어 입술에 발랐습니다. 색은 바랬고 질감은 거칠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호가, 오늘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서는 날이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최정옥으로서. 버스를 타고 시청 강당으로 향하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주름진 손으로 가방끈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제출했던 원고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 이름이 불리지 않더라도 이 원고만은 제 생애의 증거가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강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흰 머리의 어르신들, 곱게 차려입은 중년의 참가자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까지. 저는 순간 주눅이 들 뻔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도 이 무대의 주인공이다. 너도 여기에 서 있을 자격이 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제5회 어르신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름이 불리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 글이 아무런 호명도 받지 못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세상에 외면당한 기분을 느낄 테니까요. 우수상 호명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이름이 하나둘 불리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역시 내 글은 틀렸나? 절망이 가슴을 파고들 무렵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우수상, 빈 의자,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자리, 최정옥님.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귀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떨렸지만 제 눈빛은 점점 강렬해졌습니다. 상장을 받는 순간 저는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사회자가 제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빈 의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자리가 저를 괴롭히기도 했고 저를 외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결국 저를 다시 글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증명하고 싶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순간 강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저는 비로소 제 글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목소리로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통화 연결음이 끝나기도 전에 자동 음성 안내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이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당 문을 나서며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축하해 주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은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당을 빠져나와 시청 앞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받았던 따뜻한 박수와 위로의 눈빛이 여전히 제 귀와 눈에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공허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 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는 끝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상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짝이는 인쇄 글자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최우수상이라는 네 글자가 제겐 기쁨이 아니라 공허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용이람 가족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정호가. 너는 남을 위해 글을 쓴 게 아니잖아.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쓴 거잖아. 너는 이미 충분히 값진 걸 얻었어. 저는 상장을 가방 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상장은 세상의 인정보다 제 자신을 위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로 다시 버림받은 듯한 구석에 방치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 저마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는 어디일까?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답이 달랐습니다. 내 자리는 바로 내가 글을 쓰는 그 자리다. 누가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채울 수 있다. 저는 그 사실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 안벽에 상장을 걸었습니다. 낡은 벽지는 금세 찢어질 듯 했지만 그 위에 걸린 상장은 마치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뿌듯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손주들이 이 상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혹은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까?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시선에 매이지 마라. 너를 인정해 주는 건 너 자신이다. 너는 이미 충분히 살아남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시상식에 함께했던 다른 참가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곧 잡지에도 제 글이 실릴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벅찬 기쁨이 끓어올랐습니다. 내 목소리가 활자로 인쇄되어 세상에 남는다니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러나 그 기쁨조차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놨다 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걸지 않았습니다. 굳이 또 거절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상장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나는 끝내 내 목소리를 세상에 남겼다. 이제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 그 말은 제게 주문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 수 있었습니다. 상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상장을 벽에 걸어두고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지 위에 걸린 종이 한 장이 뭐라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숨이 트이고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허전함이 여전히 꿈틀거렸습니다. 그 허전함은 바로 제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상장을 사진으로 찍어 아들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갤러리 속에만 저장해 두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보내지 말라는 차가운 답이 돌아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내 누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 점원이 저를 향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문 봤어요. 선생님 글이 실렸더라고요. 동네에서 다들 얘기하시던데요. 저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럽고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불이 일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누군가 알아봐 준 것이 너무도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신문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도 보여줄 때가 되었는지 모른다. 주말이 되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설마 하며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서리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지난번과 다른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신문을 손에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기사에 나왔어요. 우리 할머니 유명인 맞죠? 저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손주들이 그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라니 그 어떤 상장보다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온 가족들은 벽에 걸린 상장과 스크랩된 신문 기사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사실 기사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글을 쓰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외로움을 견디려고 썼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나도 몰랐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마음을 못 알아줬습니다. 사실 기사 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희가 엄마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 순간 꾹 눌러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가슴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막장 같은 제 삶은 그렇게 간단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건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의 인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오늘 너희를 용서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엄마 옆에 자주 있을게요. 우리도 노력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비로소 마음 깊숙이 묵은 응어리가 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시는 그들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고 다시는 그 길을 잃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이 벽에 걸린 상장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와, 우리 할머니 진짜 멋지다. 나 학교 가서 자랑할 거야. 그 아이들의 외침은 제 귀에 음악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구나. 이제라도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다니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식탁 위에는 제가 전날 미리 담가둔 열무김치와 장아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담근 거야. 너희 어릴 때도 이런 반찬만 해줬지. 손주들은 맛있게 먹었고 며느리 서린도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한 입 먹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시했나 봐요. 사실 이렇게 정성이 담긴 음식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인정을 받으려고 요리를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거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서리는 제 눈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때는 저를 시골 냄새 난다고 비웃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차츰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써둔 원고 뭉치를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다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눈물이 고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가 쓴 거야. 너희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며 또 내가 잊히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제 글을 읽으며 웃고 감탄하는 모습은 제 평생의 보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글은 단순히 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 존재를 이어가는 달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들이 제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않게 자주 찾아올게요. 하지만 엄마도 더는 우리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해요. 엄마는 그 자체로 존경받을 뿐이에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기대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내 곁에 와준다면 기쁘게 맞을 거다.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속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 불빛이 외로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제 안의 힘과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끝내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노년은 사라지는 계절이 아니라 또다시 꽃을 피우는 계절이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새 원고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저 최정옥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끝나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여러분들도 행복해지는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